오늘 볼 유전체 파트도 중요한 파트죠. 유전율은 전기장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 즉 전기적 영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전기적 투과성을 나타내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정해져 있죠. 단위는 테라/미터입니다. 전부터 계속 꼭 암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게 나왔죠. 진공 중의 유전율에 제로를 붙였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엡실론은 실제 물질, 유전체의 유전율이에요.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에 비유전율 입실론 S를 곱한 값입니다. 이걸 유전체의 유전율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비유전율은 진공 유전율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잘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는 배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유전율 입실론 S는 입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이죠. 그래서 단위가 없는 배수이고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진공보다 전달을 잘 못하는 물질은 없거든요.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공기는 엡실론 S는 1이고 종이는 2, 고무는 3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비유전율이 가장 큰 물질은 산화 티탄 자기인데요. 입실론 S가 500 이상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기억해 둘게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도 다시 보면 두 평행한 금속판, 콘덴서가 있고 판의 넓이는 S, 두 판 사이의 거리는 D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거리가 가까우면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정전 용량이 달라집니다. 유전체를 넣은 후 용량 C는 여기 엡실론 S가 추가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전체를 넣으면 전기장을 더 잘 흡수하니까 정전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의 정전 용량은 D분의 엡실론 제로 S 배웠던 거고 유전체에서의 정전 용량은 비유전율 엡실론 S가 들어갔어요. 이제 복합 유전체입니다. 콘덴서 내부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실제로는 절연 성능을 높이거나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 유전체를 조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체를 수직으로 채운 경우는 한쪽은 유전율 엡실론 1, 넓이 S1, 다른 쪽은 엡실론 2, 넓이 S2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두 유전체가 나란히 수직으로 배치된 구조입니다. 두 유전체가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각 부분의 정전 용량을 더해주면 바로 전체 정전 용량이 됩니다. 서로 다른 유전체를 수평으로 채운 경우 이번에는 두 유전체가 층층이 평행하게 쌓여져 있어요. 각각 두께가 D1, D2, 유전율 엡실론 1, 엡실론 2, 그리고 전체 면적이 S입니다. 두 유전체가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 각 부분의 역수를 더한 다음에 전체 역수를 취하는 구조죠. 이 두 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오른쪽에 공기 콘덴서의 유전체를 절반만 수평으로 채운 경우 이 공식은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콘덴서의 절반은 공기, 절반은 유전체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C0는 D분의 엡실론 제로 S죠. 공기만 있을 때의 정전 용량을 말하는 거고 유전체가 이렇게 절반만 들어가면 전체 정전 용량이 엡실론 S만큼 커지지 않고 이 공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웬만하면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분극의 세기입니다. 유전체에 전압을 가하면 내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되어 이 전하 분리를 분극이라고 하고 이때 유전체 내부에서 단위체적당 생기는 전기적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분극 세기 P라고 합니다. 유전체의 단위체적당 전하의 이동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기호는 방금 말했듯이 P, 그리고 단위는 쿨롱/제곱미터입니다. 유전체 내부에서 전속 밀도 D는
epsilon 제로 E 플러스 P. 우리가 원래 알던 식에 분극의 색이 P가 더해진 것밖에 없어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P는 D 마이너스 epsilon 제로 E니까 여기 있죠. D는 epsilon 제로 epsilon S E고 epsilon 제로 E는 그대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epsilon 제로로 묶으면 이런 식이 나오고 epsilon 제로 epsilon S E가 다 곱해지면 D니까 마지막에 이런 식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식도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고 뭐가 안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도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라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전부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분극률, 파이는 여기 분극의 세기 공식에서 이 앞부분 epsilon 제로, epsilon S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P는 카이 2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분극률은 분극률 카이를 진공의 유전율 epsilon 제로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유전율 epsilon을 epsilon 제로로 나누면 비유전율 epsilon S였듯이 얘도 똑같은 거죠. epsilon 제로로 나눴더니 비분극률이 됐다. 그래서 비분극률은 카이 2라고 쓰고 epsilon S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분극률은 진공 유전율 epsilon 제로에 비분극률을 곱한 거랑 같은 거죠.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조건입니다. 유전체 경계면에서 접선 성분은 같다. 접선 성분은 경계면에서 평행한 방향의 전개 성분을 말하는데요. 경계면에서 전체 전개의 수평 성분은 항상 같습니다. 그 말은 경계면을 따라 전기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E1은 E2 일 거고 여기서 각 유전체의 전개와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E1 세타1은 E2 세타2가 된다. 그리고 유전체 경계면에서 법선 성분은 같다. 이번엔 반대로 전속 밀도 D의 수직 성분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D1은 D2인데 이번에도 각 유전체의 전속 밀도와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2 조건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지만 수직일 때 공식이랑 수평일 때 공식을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해놔야겠죠. E랑 사인이 세트고 D랑 코사인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D코. 그 다음 유전율과 각 성분과의 관계를 봅시다. 지금 epsilon 1이 epsilon 2보다 클 때의 얘기죠. 우선 세타1이 세타2보다 큽니다. 전개가 더 많이 꺾인다는 거예요. 더 굴절된다는 거고 D1이 D2보다 커요. 전속 밀도가 더 큽니다. 근데 E1이 E2보다 작아요. 그래서 전개 세기만 작다고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각도와 유전율 관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전체 굴절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epsilon 2분의 epsilon 1은 탄젠트 2분의 탄젠트 세타 1과 같다. 유전율이 큰 쪽에서 전개가 더 작고 전속 밀도는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유전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유전체 경계면이란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두 물질이 만나는 면을 말해요. 이 경계면에는 전기장이 작용할 때 힘이 발생하는데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공식이거든요. 제가 2분의 1 ED로 일단 암기를 해서 전속밀도 D에 epsilon 제로 E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나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전기장이 작용하면 경계면에 힘이 생기고 이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전개가 경계면에 수평으로 입사하는 경우 볼게요. 전개가 경계면에 수평으로 입사할 때 경계면 양쪽에서 각각 압축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유전율 차이 epsilon 1 마이너스 epsilon 2가 클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경계면 양쪽에는 각각 인장력이 작용하고요. 유전율이 작은 쪽 epsilon 2가 분모에 오니까 epsilon 1이 epsilon 2보다 클 때 힘이 양수로 나옵니다.
정리하면 압축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 인장력은 유전율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전개의 입사 방향,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압축력 또는 인장력으로 나뉘는데 그때 공식 이 세 개를 암기해 줘야 된다. 전기영상법 파트는 학습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뭔가 기본 내용을 더불어서 다른 내용까지 응용해서 출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문제도 꼭 같이 풀어봐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기영상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 영상 전화를 만들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면 도체와 점 전화가 있을 때 도체 반대편에 실제 전화 Q와 똑같은 크기지만 부호가 반대인 영상 전화 마이너스 Q를 놓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전화, 진전화라고 하는데요. 실제 전화와 평면 도체 사이의 거리가 A라면 영상 전화도 도체 반대편에 A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영상 전화는 크기는 실제 전화와 같지만 부호는 반대다. 이거를 기억해둬야 되고 쿨롱의 힘을 보면 실제 전화 Q랑 영상 전화 마이너스 Q가 평면 도체를 사이에 두고 이 A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식이 쿨롱의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뭐 이런 식이었을 텐데 여기서 R에 2A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16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음수 부호는 두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흡인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평면 도체의 최대 전하 밀도. 전하가 도체에 가까워질수록 도체에 유도되는 전하의 밀도도 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하 밀도가 높은 지점의 값을 구하는 공식은 2파이 d제곱분의 q가 됩니다. 여기서 d는 점전하와 평면 도체 사이의 거리고 Q는 점전하의 크기겠죠. 영상법을 이용해서 도체 표면에 유도된 전하 밀도의 최대값을 구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직선 전하와 평면 도체 간의 쿨롱의 힘인데 얘도 똑같아요. 실제 전하와 평면 도체 사이의 거리가 h라면 도체 반대편에 똑같은 거리 h만큼 떨어진 곳에 영상 전하를 두는 거죠. 영상 전하는 크기는 실제 전하와 같고 부호는 반대라고 했어요. 실제 직선 전하와 평면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영상 전하를 이용해서 F는 QE 그리고 실제 전하의 선전하 밀도는 로우죠. 영상 전하의 선전하 밀도는 마이너스 로우일 거예요. R은 2H니까 R에다가 이 H를 대입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H분의 로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접지구 도체 내부에 점전하가 있을 때 도체 표면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의 영상 전하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원래는 점전하 Q는 구 중심에서의 거리 D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겠죠. 이 점전하에 의한 전위가 도체 표면에서 0이 되게 하려면 영상 전하 Q'이 구 내부 어딘가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영상 전하의 위치 공식은 D분의 A제곱입니다. 구 중심에서 영상 전하까지의 거리 D는 실제 점전하가 구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그리고 A는 구도체의 반지름 실제 점전하가 구 중심에서 D만큼 떨어져 있으면 영상 전하는 구 중심에서 D분의 A제곱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전하의 크기 공식은 마이너스 D분의 AQ 그래서 영상 전하의 크기는 실제 전하의 크기에 마이너스 D분의 A를 곱한 값인데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는 구 반지름과 실제 전하의 거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구 반지름의 제곱을 실제 전하의 거리로 나누면 위치 공식이 나오고 크기 공식은 실제 전하 Q에 마이너스 D분의 A를 곱한 거다. 부호가 반대고 비율만큼 작아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